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들이 조잘대고 맑은 바람이 쉬어가는 깊은 산골짜기. 어느 작은 마을에 칠복이라는 이름의 늙은 묘지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뒤편으로 병풍처럼 둘러쳐진 웅장한 산새가 마치 어머니의 품속같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어 사시사철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산의 정기가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어 늘품 마을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였고, 그 너머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은 저녁마다 구수한 밥 짓는 연기를 피어 올리며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 뒷산 중턱,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은 최부잔의 선사는 명당 중의 명당으로 소문이 자자하여 인근 고을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가 막힌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최부잔의 집안은 대대로 이 마을에서 덕을 쌓고 재물을 모아 큰 부를 이루었으나, 세월이 흐르고 자손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나면서 이제 고향집에는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텅 비어버렸지만 뒷산에 모셔진 조상님들의 산소만큼은 여전히 윤기가 흐르고 자풀 하나 없이 정갈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모두 칠복 영감의 지극한 정성 덕분이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최부자 댁에서 평생 머슴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주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모두 떠나버린 뒤에도 홀로 남아 묵묵히 산소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에 올라 굽은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리고 묘역을 살폈습니다. 가을이 깊어 산천초목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하면 칠복 영감의 일손은 더욱 바빠지곤 했는데, 이는 낙엽이 산소 위에 쌓여 잔디가 숨을 쉬지 못할까 염려한 탓이었습니다. 그는 동이 트기 전, 새벽별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정갈한 옷매무새를 갖춘 뒤 쌀이 빗자루 하나를 둘러매고 산길을 오르곤 했습니다. 칠복 영감의 발걸음은 비록 세월의 무게로 인해 느리고 무거웠지만 산소를 향하는 마음만큼은 청년 못지않게 뜨겁고 올곧았습니다. 산길 곳곳에 널린 돌멩이 하나도 예사로 보지 않고 행여 조상님들이 오르내리실 때 불편할까 치워내는 그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르면 시원하게 트인 시야와 함께 반듯하게 잘 가꿔진 봉분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칠복 영감은 그 앞에 서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봉분 하나하나를 마치 살아있는 어른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간밤에 별일은 없으셨는지, 산짐승들이 회방을 놓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피곤 했습니다. 대감마님, 간밤에 찬 이슬이 많이 내렸습니다요. 이놈 칠복이가 춥지 않으시도록 낙엽을 싹 걷어내 드릴 테니 편안히 계십시오. 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과 애틋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칠복에게 이 산소는 단순한 흙더미가 아니라 평생을 모셔온 주인어른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쌀이 빗자루가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마른 낙엽을 쓸어내릴 때마다 산소 주변은 금세 말끔해졌고 칠복 영감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는 잠시 허리를 펴고 땀을 닦으며 산 아래로 펼쳐진 마을 풍경을 내려다보았는데, 그럴 때면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뭉클함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저 아래 마을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들고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이 명당에 계신 조상님들이 굽어 살펴주시는 덕분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이 고단한 빗자루질이 헛된 것이 아님을, 마을 전체의 안녕을 위한 기도와 다름없음을 스스로 되새기며 다시금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은 산소 주변에 심어진 소나무 가지가 웃자라 봉분의 그늘을 들이우는 것을 보고 칠복 영감은 톱을 가져와 정성스럽게 가지치기를 해주었습니다. 소나무 또한 산소를 지키는 호위무사라 여기며 함부로 베어내지 않고 꼭 필요한 가지만을 골라 햇볕이 잘 들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었습니다. 잘려나간 솔가지에서 퍼지는 은은한 솔향기가 코끝을 스치면 칠복 영감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 청량한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산소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도 피어나곤 했는데, 칠복은 그 꽃들을 뽑지 않고 조상님들 보시기에 좋으라고 그대로 두거나 보기 좋게 다듬어주곤 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는 그곳은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안식처였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칠복 영감은 산소 한 구석,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위에 걸터 앉아 보찜에서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먹었습니다. 반찬이라곤 소금에 절인 무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맑은 공기와 새소리를 벗삼아 먹는 밥맛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꿀맛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콩새나 박새들이 날아와 주변을 기웃거리면 그는 밥알을 조금 떼어 던져주며 너희들도 조상님 덕분에 배를 채우는 줄 알아라 하고 허허 웃곤 했습니다. 산짐승들도 칠복 영감을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산에 오르면 다람쥐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듯 쪼르르 달려가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묘역은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붉은 노을이 봉분을 감싸 안으면 마치 황금빛 옷을 입은 듯 찬란하게 빛났고 칠복 영감은 그 장엄한 광경 앞에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저녁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부디 오늘 밤도 편안히 쉬시옵소서. 내일 아침에 다시 문안 올리겠습니다. 그의 인사는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효심과 충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산소를 내려오면서도 혹시나 자신이 놓친 것은 없는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고 산소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칠복 영감을 보며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 칠복 영감 아니면 누가 저 넓은 산소를 저리 알뜰살뜰 보살피겠나. 최부자댁 자손들은 복도 많지 저런 충직한 사람을 두었으니 말이여.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 방망이질을 잠시 멈추고 산을 올려다보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개 중에는 칠복 영감이 너무 고생한다며 떡이나 과일을 챙겨주기도 했고 지나가는 길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그럴 때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디 뭘 이런 걸 다 준다냐 하며 쑥스러워했지만 그 투박한 손길과 마음 씀씀이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그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칠복 영감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가시지 않는 근심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식이 끊긴 최부자댁의 장손 만석 도령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칠복의 등에 엎여 자랐던 만석은 서울로 유학을 간 뒤로는 통 얼굴을 비치지 않았고 가끔 들려오는 소문이라곤 좋지 않은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칠복은 장손이 언젠가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조상님을 모실 것이라 굳게 믿고 싶었지만 해가 갈수록 희미해지는 기억과 무성해지는 흉흉한 소문들은 그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산소 앞에 설 때마다 조상님, 부디 우리 만석 도령이 바른 길로 가게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비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어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리는 날이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산소에 심어둔 소나무가 바람에 부러지지는 않았을까? 낙엽이 너무 많이 쌓여 봉분이 묻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호롱불을 켜고 앉아 묵주를 돌리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창밖에 비치는 달 그림자가 쓸쓸하게 흔들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칠복 영감의 외로움을 더해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복 영감은 평소보다 더 일찍 서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불던 바람 탓인지 산길에는 나뭇가지들이 널려 있었고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산소에 도착한 칠복 영감은 다행히 별탈 없이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묘역을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날씨 탓이 아닌 무언가 불길한 징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빗자루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산소 주변을 돌며 밤새 떨어진 도토리와 밤송이들을 주워 한 곳에 모았습니다. 다람쥐들의 겨울 양식이 되라고 바위 틈새에 넣어두는 그의 배려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자꾸만 산 아래 마을 어귀를 향했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다림과 아무도 오지 않기를 바라는 모순된 마음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산 아래로 굽이쳐 흐르는 강물은 말이 없고 하늘을 나는 기러기 떼만이 기룩기룩 울며 남쪽으로 날아갈 뿐
산은 언제나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그 침묵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오늘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칠복 영감이 산소 잔디 틈에 난 자풀을 뽑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쪽에서 낯선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고 곧이어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소란스러움이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펴 손그늘을 만들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 입구 신장로를 따라 검은색 세단 자동차 한 대와 낯선 행색을 한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평화로운 호수에 돌을 던진 듯 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칠복 영감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 산을 내려가려 했지만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상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올리며 별일 아닐 겁니다요. 제가 가서 보고 올 테니 심려치 마십시오. 라고 애써 태연한 척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산소를 뒤로하고 내려오는 길, 칠복 영감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단풍나무들이 마치 경고라도 하듯 핏빛으로 번져 보였고 산바람이 윙윙거리며 귓가를 때리는 소리가 흡사 누군가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의 낡은 집신이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을 때마다 불길한 예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더 명확해졌고 동네 개들이 낯선 이를 보고 지저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칠복 영감은 행걸음으로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당도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얼룩져 있었고 칠복 영감을 보자마자 기를 터주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달싹거렸습니다. 칠복 영감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 중심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가 그토록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했던 얼굴, 10년 전 떠났던 최부잣댁의 장손 만석이 서 있었습니다. 만석은 예전에 순박했던 도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번지르르한 양복에 기름진 머리를 하고 입에는 굵은 시가를 문 채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험상륜께 생긴 사내들과 눈초리가 매서운 거간꾼 차림의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마을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만석이 칠복 영감을 발견하고는 삐딱하게 웃으며 다가왔는데 그 미소에는 반가움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이 칠복이 영감, 아직도 살아있었어? 그동안 우리 산소 지키느라 고생 좀 했겠네. 만석의 말투는 하대하는 것을 넘어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칠복 영감은 떨리는 손을 모아 읍소하며 도련님, 아니 나으리,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요? 라고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칠복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대뜸 뒷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산 말이야. 아직도 명당 발이 좀 남아있나? 서울 손님들이 아주 관심이 많던데 말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칠복 영감의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조상님을 모신 신성한 산소를 두고 명당 발이니 서울 손님이니 하며 흥정하듯 말하는 만석의 태도는 천인공노할 일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마을 어르신들도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젊은이들은 주먹을 쥐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하지만 만석과 함께 온 덩치 큰 사내들의 위세에 눌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꾸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만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지금 당장은 상황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칠복 영감의 오두막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낮에 보았던 만석의 차가운 눈빛과 탐욕스러운 거강꾼들의 표정을 떠올리며 몸서리쳤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도 여느 때보다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칠복 영감은 벽에 걸린 낡은 주인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대감마님, 장손이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늙은 종이 어찌해야 합니까? 그의 흐느낌은 좁은 방 안에 메아리 치다 사그라들었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서울에서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이야기. 이번에 내려온 것은 조상님께 인사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산을 팔아 빚을 갚으려는 속셈이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마을 우물가, 사랑방, 정자나무 아래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만석의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조상님 묘를 판다니 그게 사람 탈을 쓰고 할 짓인가? 아낙네들은 분통을 터뜨렸고 노인들은 지팡이로 땅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늘품 마을의 평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푸석한 얼굴로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산소에 도착한 그는 봉분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조상님, 못난 장손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겠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자리는 지키겠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산을 타고 올라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고 소나무들도 슬픈 듯 가지를 흔들며 잎을 떨구었습니다. 칠복 영감의 결연한 다짐과는 달리 산 아래에서는 이미 측량기구를 든 사람들이 산을 오를 채비를 하고 있었고 검은 그림자는 점점 더 짙게 산소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침 해가 솟아올랐지만 늘품 마을을 감싸고 있던 평온한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쇠붙이 같은 긴장감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새벽같이 일어나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기도를 올린 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서둘러 산소로 향하는 길목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입구 쪽에서 요란한 자동차 엔진 소리와 함께 만석과 거간꾼 무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는데 그들의 행색은 신성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죽 구두를 신은 발로 힘차게 땅을 내디디며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적군이 성을 함락하러 오는 듯한 살기를 띠고 있어 지켜보는 칠복의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만석은 앞장서서 거들먹거리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그 뒤를 따르는 거강꾼들은 품에서 이상한 기계와 줄자를 꺼내 들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칠복 영감은 용기를 내어 그들 앞을 가로막으며 도련님, 아니 나으리, 지금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이곳은 조상님들이 잠들어 계신 신성한 곳입니다. 함부로 쇠붙이를 들이대거나 소란을 피우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칠복을 귀찮은 파리 쫓듯 손을 휘저으며 비켜라. 이 늙은이 영감아. 내가 내 땅을 좀 보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귀신 타령이야. 라며 싸늘하게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거간꾼 중 한 사내가 칠복 영감을 거칠게 밀치고는 산소 주변의 나무들을 손가락질하며 값을 매기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참으로 기가 막힌 것들이었습니다. 이 소나무들은 제재소에 넘기면 꽤 값을 받겠구만. 그리고 저쪽 봉분을 헐어내면 평수가 꽤 나오겠어. 별장지로는 아주 딱인데. 그들은 조상님의 묘를 앞에 두고도 예를 갖추기는커녕 오로지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에만 눈이 멀어 침을 튀기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밀려난 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위협적인 눈빛에 눌려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만석은 조부모님의 봉분 앞에 서서 절을 하기는커녕 구두 끝으로 잔디를 툭툭 차며 흙이 묻었는지 확인하는 불경스러운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 산이 이렇게 돈이 될 줄 알았으면 진작 내려올 걸 그랬어요. 서울에서 날린 돈 다 메꾸고도 남겠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산바람을 타고 칠복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그것은 자손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 마치 물건을 처분하러 온 장사꾼의 말투였기에 칠복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늘도 노했는지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조금씩 끼기 시작했지만 탐욕에 눈먼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산 중턱에서 벌어지는 이 소란을 마을 사람들이 모를 리 없었고 소문은 삽시간에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평소보다 많은 아낙네들이 모여들었는데 빨래를 하는 손길보다 입을 놀리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들었어? 최 부자댁 장손이 서울에서 도박판을 전전하다가
사채업자들한테 쫓겨내려왔다네. 그 거강꾼 놈들이 사실은 빚쟁이 깡패들이라지 뭔가. 한 안악이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자 다른 안악들이 놀란 눈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 점잖던 최부자 어른이 지하에서 통곡하시겠네. 어쩌다가 자식 농사를 그리 망쳤을까. 탄식과 혀를 차는 소리가 우물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랑방에 모인 노인들의 걱정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긴 담뱃대를 두드리며 굳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산소 자리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여. 그게 다 마을에 지맥하고 연결되어 있는 법인디. 거기를 파헤치면 우리 마을 전체에 화가 미칠지도 몰라. 연륜이 깊은 어르신들은 단순히 남의 집안일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안위가 걸린 문제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고 존경받는 왕 촌장은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칠복 영감을 급히 불러오라고 품은이를 시켰습니다. 마을의 불길한 기운을 막을 방도를 찾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산 위에서는 측량을 마친 거간꾼들이 여기저기 말뚝을 박아대고 있었는데 그 붉은 말뚝들은 마치 산의 살점에 박힌 가시처럼 흉물스럽게 보였습니다. 칠복 영감은 그들이 박아놓은 말뚝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으나 만석이 이 말뚝 하나라도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라고 으름장을 놓는 통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인부들은 가져온 도시락을 먹으며 산소 주변에 음식 찌꺼기를 아무렇게나 버렸고 심지어 신성한 상석 위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우는 자도 있었습니다. 칠복은 그들의 만행을 보며 차라리 내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라고 속으로 절규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후 늦게 왕 촌장의 부름을 받은 칠복 영감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촌장의 집 사랑채에 들어섰습니다. 왕 촌장은 칠복의 초췌해진 얼굴을 보자마자 긴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칠복아, 자네 몰골이 말이 아니구먼. 네, 대강 이야기는 들었네만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네. 왕 촌장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습니다. 칠복은 촌장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촌장 어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인이 맡기신 산소를 지키지 못하고 저런 폐륜아들이 짓밟게 두었으니 저는 살 가치가 없는 놈입니다. 그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거렸습니다. 왕 촌장은 칠복의 어깨를 다독이며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탓이 아닐세. 다만 내가 보니 장손의 눈에 산 사람의 기운이 없고 죽은 귀신의 탐욕만 가득 차 있더군. 그 뒤에 서 있는 자들도 사람이 아니야. 악귀나 다름없는 놈들이지. 촌장의 말에 칠복은 고개를 들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왕 촌장은 이어 말하기를, 그들은 단순히 땅을 팔려는 게 아니야. 산의 전기를 끊고 그 자리에 흐르는 복을 돈으로 바꾸려다가 큰 화를 입을 게야. 자네가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하네. 하늘이 그들을 벌할 때 자네가 산을 달래주어야 마을이 무사할 걸세. 왕 촌장의 경고는 섬뜩하면서도 칠복 영감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단순히 산소를 지키는 것을 넘어 산의 분노가 마을을 덮치지 않도록 자신이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촌장 어른, 미력한 힘이나마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칠복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본 왕 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부했습니다. 그들이 땅을 파헤치려 할 때 자네는 절대 그들과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오직 조상님께 빌고 또 빌게 산이 피를 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것이 유일한 길일세. 알 수 없는 말이었지만 칠복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만석과 거강꾼들은 최 부잣댁의 빈 기와집을 차지하고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그 소란스러움이 온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오랫동안 비워져 있던 고택의 마당에는 불이 환하게 켜졌고 낯선 여자들의 웃음소리와 유행가 가락이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일찌감치 대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껐지만 쿵짝거리는 소음은 밤이 깊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파국을 앞두고 벌어지는 광란의 축제와도 같았고 고택에 서려 있던 조상들의 영혼이 놀라 달아날 지경이었습니다. 만석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마당 한가운데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일이면 계약금 들어온다. 이깟 시골 구석 땅 다 팔아치우고 다시 서울 가서 떵떵거리며 살 거야. 두고 봐라. 나를 무시했던 놈들
다 무릎 꿇릴 테니까. 그의 외침에는 한 맺힌 분노와 뒤틀린 욕망이 섞여 있었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그저 처량하고 미친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빚쟁이 두목으로 보이는 거간꾼은 옆에서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만석의 잔에 술을 채워주었고, 그럼요, 사장님. 내일 공사만 잘 끝나면 인생 역전입니다. 라며 그를 부추겼습니다. 거짓과 탐욕이 술잔 속에서 넘실거렸습니다. 그 시각 칠복 영감은 시끄러운 마을을 뒤로하고 다시 어두운 산길을 올라 산소 앞에 섰습니다. 낮에 거강꾼들이 박아놓은 붉은 말뚝들이 달빛 아래서 흉측한 이빨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말뚝 중 하나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아프시지요? 많이 놀라셨지요? 이 못난 종이 힘이 없어 당장 뽑아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는 차마 말뚝을 뽑지는 못하고 대신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벗어 가장 깊게 박힌 말뚝 위를 덮어주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조상님의 살을 찌르지 않기를 바라는 그의 찢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밤바람이 으스스하게 불어오며 나뭇잎들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칠복 영감은 무릎을 꿇고 앉아 밤새도록 기도를 올렸는데 그의 입에서는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라는 말만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산짐승들도 오늘은 기척을 죽인 채 숨을 죽였고 오직 부엉이만이 멀리서 부엉, 부엉하고 울어대며 불길한 징조를 알렸습니다. 칠복은 문득 낮에 왕 촌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산이 피를 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도대체 산이 피를 토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공포와 의문이 교차하며 그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술판이 벌어지던 최부자택의 불빛도 하나둘 꺼지고 마을은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로운 안식이 아니라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숨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추위에 떨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고 산소 옆 소나무에 기대어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주인이었던 최부자가 나타나 피 묻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산 아래를 가리키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도 슬프고도 무서워 쏘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오자 산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묘역을 감싸 안았습니다. 칠복 영감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그림자들을 본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산을 지키는 신령님들의 노여움이 형상화된 것일까? 아니면 불안한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까? 그는 흐릿한 정신을 다잡으며 날이 밝으면 닥쳐올 시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만석이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본격적으로 땅을 파헤치겠다고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칠복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그들의 앞을 막아서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편 마을 아래 숙소에서 잠을 자던 만석은 가위에 눌려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수많은 뱀들이 자신의 몸을 칭칭 감고 목을 조여오는 악몽을 꾸었는데 숨이 막혀 깰 수도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던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겨우 눈을 떴지만 방 안 가득한 냉기에 몸을 떨었습니다. 빌어먹을 재수없게 무슨 이런 개꿈을. 그는 찜찜한 기분을 떨쳐내려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터오고 있었지만 그 빛은 희망이 아닌 파멸을 알리는 서막처럼 붉고 탁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마을 입구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장비와 인부들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굴착기 대신 수십 명의 인부들이 곡괭이와 삽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산세가 험하고 산소 위치가 높아 기계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석은 무탄 눈으로 그들을 지휘하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해 떨어지기 전까지 작업 끝내야 해. 묘 이장할 자리만 파내면 되니까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움직여.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빛은 광기에 사로잡힌 듯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산소 앞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살벌한 풍경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봉분을 쓰다듬으며 눈물로 고했습니다. 제가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겠습니다만 제 힘이 부족하면 부디 조상님의 영험함으로 저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바람이 갑자기 멈추고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산도 이제 곧 닥쳐올 고통을 예감한 듯 숨을 죽이고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서 인부들의 행렬이 산길을 따라 개미떼처럼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앞장선 만석의 손에는 커다란 도면이 들려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거간꾼들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쌀이 빗자루를 내려놓고 대신 굵은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짚고 일어섰습니다. 비록 늙고 힘없는 몸이었지만 그가 내뿜는 기세만큼은 산을 지키는 장수처럼 비장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칠복 영감의 외침이 텅 빈 산을 울리며 메아리 쳤습니다. 이윽고 만석 일행이 숨을 헐떡이며 산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칠복 영감은 길을 막고 서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만석은 칠복을 보자마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아직도 안 꺼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야, 저 영감 당장 끌어내. 그의 명령에 덩치 큰 인부 2명이 칠복 영감에게 다가왔습니다. 칠복은 저항했지만 건장한 청년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질질 끌려가면서도 칠복은 절규했습니다. 도련님, 천벌을 받습니다. 조상님 묘를 파면 3대가 망한다는 소리도 못 들으셨습니까? 처절한 그의 목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만석은 칠복의 외침을 비웃으며 가래침을 캔뱉었습니다. 천벌, 돈이 곧 하늘이고 법이야. 3대가 망하긴커녕 내가 이 돈으로 3대를 먹여 살릴 거다. 그는 거만하게 웃으며 인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자, 작업 시작해. 저기 표시해둔 곳부터 파내려가. 인부들이 곡괭이를 높이 치켜들었고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쇠날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칠복 영감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흙먼지 묻은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첫 번째 곡괭이질이 땅에 박히는 순간 칠복 영감은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맑던 하늘에서 마른 번개 같은 것이 번쩍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산 전체가 우웅하고 낮게 우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발바닥을 간지럽히는 듯한 느낌에 인부들이 흠칫 놀라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뭐야? 지진인가?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 만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진은 무슨 얼어 죽을 지진. 그냥 바람소리야. 멈추지 말고 계속 파. 그의 독촉에 인부들은 다시 곡괭이를 들어 올렸지만 공기는 이미 심상치 않은 기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깊은 땅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만석의 호통에 인부들은 쭈뼛거리며 다시 곡괭이를 들어 올렸지만 그들의 손바닥에는 이미 식은땀이 흥건하여 자루가 미끄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땅이 낮게 울던 기이한 소리는 멈추었으나 그 여우는 산자락을 휘감는 바람소리에 섞여 여전히 사람들의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인부 중 나이가 지긋한 십장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이보게들 조심해서 파세. 여기가 예사 땅이 아닌 것 같네. 괜히 부정 타지 않게 마음 단디 먹으라고. 라며 동료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흙이 파일 때마다 나는 푹 소리가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살을 찌르는 소리처럼 끔찍하게 들려왔습니다. 칠복 영감은 인부들에게 끌려 나와 억세고 거친 풀밭에 주저앉은 채 흐릿한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밧줄에 묶인 듯 꼼짝할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이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조상님의 관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 불효를 어찌합니까? 차라리 제 살을 베어내고 제 뼈를 깎으라 하십시오. 칠복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탄식과 기도가 흘러나왔고 흙먼지가 뒤덮인 그의 흰 옷자락은 바람에 처량하게 펄럭였습니다. 하늘은 점차 누런빛을 띄어가며 탁해지기 시작했고 햇살마저 그 빛을 잃어 묘역 주변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스름한 저녁처럼 어둑해졌습니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땅속에서 나오는 흙의 색깔이 심상치 않게 변해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붉은 황토가 나오더니 점차 검푸른 빛을 띤 진흙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흙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퀴퀴하고 비릿한 냄새가 풍겨나와 인부들은 코를 싸쥐며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반장님, 흙냄새가 왜 이럽니까? 꼭 짐승 썩은 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인부가 구역질을 참으며 말하자
십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만석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코에 손수건을 갖다 댄 채 인상을 찌푸리며 땅속에 나무 뿌리가 썩어서 그렇겠지. 엄살 부리지 말고 계속 파. 깊게 더 파란 말이야. 라고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까악 까악 하는 기분 나쁜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니 산 너머에서 수백 마리의 까마귀 떼가 시커먼 먹구름처럼 몰려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평소에는 산새들이 지저귀던 평화로운 숲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까마귀들은 묘역 상공을 빙빙 돌며 귀를 찢을 듯한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인부들의 말소리가 묻힐 지경이었고 까마귀들의 날개짓에 해가 가려져 사방이 더욱 침침해졌습니다. 칠복 영감은 그 모습을 보고 오, 하늘이 노하셨다. 까마귀들이 저승사자를 부르고 있어. 라며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만석은 시끄러운 까마귀 소리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허공을 향해 마구 던져댔습니다. 이 재수없는 새끼들아, 저리 꺼지 못해.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내 머리 위에서 울어대. 그러나 까마귀들은 돌멩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낮게 날며 만석의 머리카락을 스칠 듯 위협적으로 날아다녔습니다. 거간꾼들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머리를 감싸고 엎드렸고 인부들도 작업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으며 누군가 보이지 않는 힘이 이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의 방향도 바뀌어 산 아래에서 불어오던 온화한 남풍이 뚝 끊기고 산 위쪽 골짜기에서 칼날처럼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냉기를 품고 있어 땀을 흘리며 일하던 인부들의 몸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묘역 주변에 세워두었던 작업 도구들이 바람에 넘어가고 인부들이 먹다 남은 점심 도시락과 종이컵들이 허공으로 솟구쳐 올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들이 나가라, 당장 나가라 라고 밀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만석의 비싼 양복 상의도 바람에 날려 가시덤불 속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칠복 영감은 이 모든 징조가 산신령과 조상님들의 마지막 경고임을 직감하고 떨리는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뒀으며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 고정하시옵소서. 저 어리석은 자손이 아무것도 몰라 저지른 짓이오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옵소서.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지만 그는 아픔도 잊은 채 오직 장손의 안위와 마을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비록 만석이 자신을 하대하고 산소를 파헤치려 하지만 그래도 주인마님의 핏줄인 그가 화를 입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는 칠복의 늙은 충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악에 받쳐 광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바람 좀 분다고 겁먹을 것 같아.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쓴 돈이 얼만데 오늘 이 산소 못 파면 나도 죽고 너희들도 다 죽는 거야. 땡전 한 푼 못 받을 줄 알아. 돈에 대한 집착과 빚쟁이들에 대한 공포가 그를 이성 잃은 괴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빳빳한 수표 뭉치를 꺼내 흔들며 인부들을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이거 보이지? 파내기만 하면 2배로 쳐주겠어. 당장 다시 곡괭이 들어. 돈의 유혹은 공포보다 강렬했는지 인부들은 주저하면서도 다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땅은 이미 사람 키만큼 깊이 파여 있었고 흙벽 사이로 굵은 나무 뿌리들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십장이 조심스럽게 뿌리 하나를 도끼로 내리치자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하얀 진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진액은 일반적인 나무 수액과는 달리 끈적하고 누런 고름 같은 액체였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도끼를 쥔 십장의 손에 튀긴 액체는 살을 태우는 듯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십장은 기겁하며 도끼를 놓쳤고 다른 인부들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구덩이 안쪽 흙벽이 스르르 무너지며 커다란 바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바위가 아니라 마치 거북이의 등껍질처럼 기묘한 무늬가 새겨진 검은 돌이었습니다. 마을 전설에 따르면 최 부잔의 명당터에는 땅의 기운을 모아주는 혈석쇠이 묻혀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왕촌장이 늘 말하던 건드려서는 안 될 땅의 심장이 눈앞에 나타난 셈이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그 돌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됩니다.
그 돌을 건드리면 지맥이 끊어집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만석은 그 검은 돌을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거다. 저 돌 밑에 뭔가 감나가는 부장품이 묻혀 있을 거야. 어서 저 돌을 드러내. 그는 그것이 재앙의 시작임을 모른 채 오로지 보물을 찾았다는 착각에 빠져 환호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만석은 직접 구덩이 안으로 뛰어들어가 흙투성이가 된 구두로 검은 돌을 걷어찼습니다. 이까짓 돌덩이. 다이너마이트라도 가져와서 깨부숴버려. 그의 무례한 발길질이 신성한 혈석에 닿는 순간 산 전체가 마치 거대한 짐승이 몸을 터는 것처럼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산소 주변의 늙은 소나무들이 우지직 소리를 내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흔들렸고 뿌리 깊은 나무들도 땅이 뒤틀리는 힘을 견디지 못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부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구덩이 속에서 나뒹굴었고 거간꾼들은 혼비백산하여 서로를 밀치며 산 아래로 도망칠 구멍을 찾느라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른 벼락이 콰르릉하고 내리꽂혀 바로 옆 고목을 때렸고 불이 붙은 나무가 쓰러지며 묘역은 순식간에 화염과 연기에 휩싸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린 듯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칠복 영감은 흔들리는 땅 위에서 기어서라도 만석에게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나으리, 나오십시오. 거기 계시면 죽습니다. 땅이 노했습니다. 칠복은 손톱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흙바닥을 긁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돌 위에 주저앉아 멍하니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걷어찬 돌틈 사이로 무언가 붉은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붉은 안개인 줄 알았으나 그것은 액체였습니다. 땅속 깊은 곳, 혈관이 터진 것처럼 붉고 뜨거운 기운이 용솟음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기운을 본 만석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습니다. 이게 뭐야? 피? 땅에서 왜 피가? 그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엉덩이를 끈 채 바둥거렸습니다. 거강꾼들은 이미 귀신이다. 귀신이 나왔다. 라고 소리치며 장비를 다 버리고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친 뒤였습니다. 오직 칠복 영감만이 포기하지 않고 흙구덩이 가장자리까지 기어와 만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십시오. 어서요. 바람은 더욱 거세져 태풍처럼 몰아쳤고 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해 대낮인지 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까마귀들은 더욱 낮게 날아와 만석의 머리 위를 맴돌며 마치 장송곡을 부르듯 울어댔습니다. 구덩이 속의 온도는 급격히 올라가 마치 찜통 속에 들어앉은 듯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열기는 만석의 숨통을 조여왔고 그는 비로소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를 깨뜨렸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쏘아진 화살이었습니다. 마을 아래에서도 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느끼고 사람들이 집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산 중턱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와 번쩍이는 벼락을 보며 안악들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떨었고 노인들은 마을 회관으로 모여들어 왕 촌장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왕 촌장은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올려다보며 비통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기어이 사단이 났구나. 칠보기가 무사해야 할 텐데. 마을 사람들의 근심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산 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구덩이 속 상황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검은 돌 주변의 흙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깹지대처럼 변해버린 바닥에서 붉은 거품이 터지며 퍽, 퍽 소리를 냈습니다. 만석은 공포에 질려 살려줘. 누구 없느냐? 칠보가 나 좀 꺼내줘.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하인의 이름을 그토록 애타게 부르는 그의 모습은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예, 나으리, 제가 갑니다. 라고 외치며 위험을 무릅쓰고 구덩이 안으로 몸을 날릴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땅속 깊은 곳에서 꾸웅 하는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진동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지더니 검은 돌이 스스로 움직이는 듯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새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은 이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해졌습니다. 인부들은 구덩이 밖으로 기어나와 으악! 땅이 먹는다. 땅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라며 미친 듯이 산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아무도 만석을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를 둘러싼 탐욕의 결과물만이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구덩이 가장자리에 엎드려 자신의 지팡이를 만석 쪽으로 길게 내밀었습니다. 나으리, 이걸 잡으십시오. 빨리요. 만석은 허우적거리며 지팡이 끝을 잡으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손끝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칠복 영감의 핏발선, 눈과 만석의 공포에 질린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칠복은 보았습니다. 만석의 뒤편 흙벽에서 시뻘건 액체가 핏줄기처럼 뿜어져 나오기 직전의 팽창을. 그것은 마치 댐이 터지기 직전의 수압처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연의 인내는 끝났고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칠복 영감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지팡이를 힘껏 뻗었지만 땅의 분노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돌이 완전히 뒤집히며 그 밑에 억눌려 있던 대지의 붉은 피가 하늘을 향해 솟구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석의 비명소리와 함께 늘품 마을의 뒷산은 전설 속에나 나올 법한 기이하고도 무시무시한 광경을 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칠복 영감은 눈을 질끈 감으며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조상님,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이 못난 자손을 한 번만 살려주소서. 굉음과 함께 검은 돌이 뒤집히자마자 억눌려 있던 대지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쾅! 하는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구덩이 한가운데서 시뻘건 물줄기가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맹렬한지 마치 거대한 붉은 용이 승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솟구친 붉은 물은 공중에서 흩뿌려지며 묘역 전체를 순식간에 피바다로 만들었고 비릿하고 역겨운 피냄새가 진동하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하수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땅이 머금고 있던 정기가 인간의 탐욕에 의해 상처를 입고 토해내는 붉은 선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그 붉은 물벼락을 정통으로 맞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뜨거워. 타들어간다. 살려줘. 솟구친 물은 실제로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어 만석의 피부를 발갛게 달아오르게 만들었고 끈적끈적한 액체는 그의 눈과 코, 입으로 들어가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는 허우적거리며 구덩이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바닥은 그를 놔주지 않으려는 듯 발목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값비싼 양복은 붉게 물들어 흉물스럽게 변했고 거만했던 그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장손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구덩이 밖에서 지켜보던 칠복 영감 또한 붉은 물을 뒤집었었지만 그는 뜨거움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따뜻한 어머니의 품 같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자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칠복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와중에도 지팡이를 더욱 깊숙이 찔러 넣으며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정신 차리십시오. 지팡이를 잡으셔야 합니다. 어서요. 칠복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바람소리를 뚫고 만석의 귀에 닿았습니다. 만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칠복이 내민 지팡이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지팡이를 당겼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의 몸에서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왔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으라차차 기압 소리와 함께 만석의 몸이 질퍽한 진흙 구덩이에서 쑥 빠져나왔습니다. 만석은 구덩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바닥에 널브러져 컥컥거리며 붉은 물을 토해냈습니다. 그의 온몸은 피칠갑을 한 듯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은 공포로 인해 뒤집혀 흰자위만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며 뒤를 돌아보았는데 구덩이에서는 여전히 붉은 물기둥이 뿜어져 나오며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만석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으아악, 귀신이다. 산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 산 아래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벗겨진 신발을 챙길 겨를도 없이 맨발로 자갈밭을 달렸습니다. 가시덤불이 발바닥을 찢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로지 이 공포스러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연신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먼저 도망쳤던 거간꾼들과 인부들은 산 중턱 숲속에 숨어 있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미친 사람처럼 뛰어내려오는 만석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어이쿠, 저게 뭐야? 정말 귀신이 붙었나 봐. 그들은 만석을 도와줄 생각은커녕 혹시나 자신들에게도 화가 미칠까 두려워 더욱 깊은 숲속으로 숨어들거나 아예 마을 반대편 샛길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인연은 위기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부하들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정신도 없이 홀로 고립된 채 공포와의 사투를 벌이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걱정스런 마음으로 산을 올려다보던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산 중턱에서 붉은 물을 뒤집어 쓴 괴물 같은 형상이 굴러내려오더니 마을 길을 가로질러 미친 듯이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바로 천하의 거드름을 피우던 만석이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흡사 지옥불에서 막 기어나온 악귀 같기도 하고 피를 뒤집어 쓴 죄인 같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혀를 차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집이 결국 사단이 났구먼. 조상님 묘를 건드리면 절이 되는 것을. 만석은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신장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가 타고 왔던 검은색 세단 자동차가 보였지만 그는 차 열쇠를 챙길 생각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 무작정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택시! 택시! 아무나 나 좀 태워줘.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그는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그의 꽁무니를 따라 동네 개들이 맹렬하게 지저댔고 그 소리는 만석을 더욱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렇게 위세등등하게 마을로 들어왔던 최부자댁 장소는 짐승보다 못한 몰골로 고향에서 쫓겨나듯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만석이 마을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산 위에서 들리던 굉음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찢을 듯 솟구치던 붉은 물줄기도 기세를 잃고 서서히 낮아지더니 이내 쿨럭쿨럭 하는 소리와 함께 땅속으로 잦아들었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했던 하늘 한 구석이 열리며 한 줄기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고 미친 듯이 불어대던 바람도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자연은 불청객이 사라졌음을 알고 스스로 화를 가라앉히고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묘역은 처참하게 파헤쳐진 채 붉은 진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찢어진 옷자락을 동여매고 훼손된 묘역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직도 땅에서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붉은 흙탕물은 마치 피딱지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망설임 없이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 맨손으로 흙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못난 놈이 지켜드리지 못해 험한 꼴을 보였습니다. 그의 눈물은 붉은 흙 위로 뚝뚝 떨어져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마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촌장을 필두로 마을 장정들이 삽과 케미를 들고 산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석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칠복을 도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헐떡이며 올라온 마을 사람들은 처참하게 변해버린 산소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변고가. 왕촌장은 혀를 차며 붉게 물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침착하게 사람들을 지휘했습니다. 자, 구경만 할 때가 아닐세. 어서 칠복이를 도와 이 상처를 덮어주세. 산이 더 노하기 전에 수습해야지.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젊은 장정들은 흩어진 흙을 모아 구덩이를 메우기 시작했고 안악들은 산 아래 개울에서 맑은 물을 길어와 더러워진 비석을 닦았습니다. 칠복 영감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그를 존경하고 아꼈던 이웃들이 그의 곁에서 함께 땀을 흘려주었습니다. 영감님, 저희가 할 테니 좀 쉬세요.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한 청년이 칠복의 손에서 삽을 뺏으려 했지만 칠복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네, 내 손으로 마무리해야 하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라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뒤집혔던 검은 돌, 혈석을 다시 제자리에 놓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장정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 밧줄로 묶고 끙끙대며 힘을 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촌장이 다가와 돌 위에 정화수를 뿌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은 떠나갔고 여기 남은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산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제자리를 찾아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다시 힘을 주자 신기하게도 그 무겁던 돌이 스르륵 소리를 내며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구덩이가 메워지고 평평하게 다져지자 칠복 영감은 미리 준비해둔 잔디를 꼼꼼하게 덮었습니다. 붉은 피가 솟구쳤던 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푸른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비록 주변의 나무들이 그을리고 꺾여 상처는 남았지만 가장 중요한 묘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칠복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흙 한 줌을 뿌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진흙투성이고 손톱 밑은 까맣게 물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성스럽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큰 수술을 집도하고 난 의사처럼 그는 땅의 상처를 봉합하고 치유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았던 공포스러운 핏빛이 아니라 따뜻하고 아름다운 저녁 노을의 붉은색이었습니다. 묘역 주변을 맴돌던 까마귀 떼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시금 친숙한 산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왔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워져 땀 흘린 사람들의 이마를 식혀주었고 숲에서는 향긋한 풀 냄새가 피어올라 비릿했던 피 냄새를 덮었습니다. 자연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며 인간이 저지른 실수를 묵묵히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친 마을 사람들은 산소 앞에 둘러앉아 땀을 닦았습니다. 왕 촌장이 칠복 영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네 칠복이.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큰 화를 면했어.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 산이 마을 전체를 삼켜버렸을지도 몰라. 칠복 영감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다 촌장님과 마을 분들 덕분입니다. 저 혼자서는 어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공동의 위기를 함께 극복했다는 끈끈한 유대감이 그들 사이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한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아침에 챙겨온 향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석 위에 향을 피우고 맑은 물 한 그릇을 다시 올렸습니다. 향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며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조상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모든 것이 물러가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부디 놀란 가슴 진정하시고 편히 주무십시오. 그의 기도는 나지막했지만 산 전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치 산이 그 기도에 응답하듯 나뭇잎들이 사락사락 소리를 내며 화답했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묘역은 푸르스름한 달빛 아래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비를 챙겨 하나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감님, 같이 내려가시죠. 오늘 같은 날은 산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웃이 권했지만 칠복 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들 내려가시게. 나는 뒷정리 좀 더 하고 조상님들 마음 좀 더 달래드리고 갈 테니. 사람들은 그의 고집을 알기에 더 권하지 않고 대신 따뜻한 저녁밥을 준비해 놓겠다는 말을 남기고 내려갔습니다. 칠복은 멀어지는 사람들의 등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남은 칠복 영감은 묘역 주변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만석이 차고 갔던 구두 한 짝이 덤불 속에 처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주워들었습니다. 흙 묻은 구두를 털어내며 칠복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쌍한 도련님, 이 구두가 뭐라고 그 헛된 욕심 때문에 이 사단을 만드셨나. 부디 어디 가서든 사람답게 사셔야 할 텐데. 그는 구두를 묘역 구석 바위 뒤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미움보다는 연민이 앞서는 그의 마음은 넓고 깊은 산을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 산에는 완벽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아까의 그 끔찍했던 소음과 진동은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칠복 영감은 상석에 걸터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며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옛 주인 마님이 윙크를 보내는 것 같아 칠복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님, 보셨지요?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이 산소,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 남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할 겁니다. 밤이슬이 내리기 시작하자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칠복 영감은 춥지 않았습니다. 땅속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지열이 그를 감싸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까 만석을 공격했던 뜨거운 분노의 열기가 아니라 자식을 품어주는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칠복은 그 따스함을 느끼며 긴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그의 낡은 옷에서는
흙냄새와 향냄새가 섞여 났는데 그 냄새야말로 그가 평생을 지켜온 명예로운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저녁 연기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 아이들 부르는 소리, 도마질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소리들이 오늘따라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칠복 영감은 그 풍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흙무덤 몇 개가 아니라 저 마을 사람들의 평화와 안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묘역을 한 번 더 둘러본 칠복 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을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엉이가 부엉하고 울었지만 이번에는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수고했다 수고했다 하는 위로의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칠복 영감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산은 다시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떠나는 칠복의 뒷모습을 든든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칠복 영감의 발걸음은 소미불을 밟는 듯 포근하고 가벼웠는데 이는 육신의 피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마음의 짐을 덜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어느새 쟁반 같은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마을 구석구석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은은한 달빛은 칠복 영감의 구분 등 위로 내려앉아 그를 위로하듯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낮 동안 천지를 뒤흔들었던 굉음과 비명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풀벌레들의 합창 소리만이 밤의 정막을 채우며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칠복은 가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산을 올려다보았는데 어둠 속에 잠긴 산은 마치 거대한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마을을 지키는 듯한 든든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호롱불빛이 칠복 영감을 반겼고 그 따스한 불빛들은 마치 어서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칠복 영감의 오두막은 마을 가장자리에 초라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낡은 살인문조차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서 집신을 털고 맨마루에 걸터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숨결 속에는 하루 동안 겪었던 놀람과 공포 그리고 안도감이 모두 섞여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방으로 들어오자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생을 함께 해온 낡은 세간살이들이 그를 편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칠복 어르신 계십니까? 하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낮에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웃집 안악과 그 남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악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지요. 저녁도 못 드셨을 것 같아 팥죽 좀 쑤어왔습니다. 뜨끈할 때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라며 소반을 내밀었습니다. 붉은 팥죽은 애군을 쫓고 복을 불러온다는 의미가 있었기에 오늘 같은 날 칠복 영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코끝이 찡해져 오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소반을 받아들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팥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지며 긴장했던 그의 몸과 마음을 노곤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숟가락으로 팥죽을 한술 떠서 입에 넣자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 맛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차갑게 식었던 뱃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새 알심은 쫄깃하고 팥물은 진하여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깊고 풍부한 맛을 냈습니다. 칠복 영감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먹으며 이웃들의 따뜻한 정과 조상님의 보살핌에 대해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래, 산 사람은 이렇게 또 사라지는구먼. 그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웃집 부부는 칠복 영감이 식사하는 동안 방문턱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나저나 만석 도련님은 어찌 되었을까요? 아까 보니 혼이 쏙 빠져서 도망치던데. 남편의 물음에 칠복 영감은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먼 산을 응시하듯 말했습니다. 목숨은 건졌으니 어디 가서든 살겠지요. 하지만 오늘 겪은 일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겁니다. 그 공포가 뼈에 사무쳐 다시는 헛된 욕심을 부리지 못하겠지요. 그것이 어쩌면
조상님이 주신 마지막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칠복의 말에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이웃들은 돌아갔고 칠복 영감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하게 비치는 달빛이 그의 벗이 되어 주었고 방 안을 채운 훈훈한 온기가 그의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머리맡에 놓인 정화수 그릇을 새로 갈았습니다. 조상님,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잊으시고 부디 평안한 밤 되십시오. 그의 기도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묵직했습니다. 칠복 영감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덮고 모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늘품 마을에는 맑고 청명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제의 먹구름과 비바람은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하늘은 티 없이 파랗고 높았습니다. 칠복 영감은 개운한 몸으로 일어나 마당을 쓸고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난장판이 되었던 마을 길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만석 일행이 타고 왔던 자동차도 밤사이 견인되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서 있던 흉물스러운 깃발들과 쓰레기들도 모두 치워져 마을은 예전의 평화롭고 고즈넉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강아지가 칠복 영감을 보고 꼬리를 치며 반갑게 달려들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한 칠복 영감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제 붉은 피가 솟구치고 땅이 뒤집혔던 자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마치 붕대를 감은 듯 상처를 덮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린 서리는 햇빛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성스럽고 아름다워 칠복 영감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어제의 아픔을 덮어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그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자연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늦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온 세상은 하얗게 변했고 최부잔의 산소도 두툼한 눈이불을 덮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눈 내린 산길을 조심스럽게 올라가 빗자루로 봉분의 눈을 살살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고, 춥지는 않으신지요.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내년 농사가 풍년이 들겠습니다요. 그는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조상님들과 담소를 나누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얀 눈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상처를 덮어주었고 산소는 마치 커다란 떡시루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마을 사랑방에서는 겨울밤 긴긴 시간을 때우기 위해 노인들이 모여 옛날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중 단골 소재는 단연 그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땅에서 붉은 물이 솟구칠 때 내 눈으로 똑똑히 봤지. 용이 승천하는 줄 알았다니까. 아니요. 칠복 영감이 지팡이를 내밀지 않았으면 만석이는 거기서 뼈도 못 추렸을겨. 이야기는 살이 붙고 과장이 섞여 전설처럼 변해갔지만 결론은 항상 권선징악과 칠복 영감의 충심을 칭송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칠복 영감을 마을의 지킴이라 부르며 더욱 공경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그를 보면 배꼽 인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만석에 대한 소문도 가끔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그가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어느 산사산쯔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행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시골 장터에서 보찜 장수를 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다시는 노름판 근처에도 가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의 공포스러운 체험이 그를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복 영감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다행이다, 참으로 다행이다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칠복 영감의 일상은 더욱 단조로워졌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소를 돌보고 낮에는 마을 회관에 내려가 이웃들과 어울려 윷놀이를 하거나 새끼를 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복 영감이 혼자 사는 것을 걱정하여 김장김치를 담가주기도 하고 땔감을 넉넉히 챙겨다 주기도 했습니다. 칠복 영감은 평생 남의 집 머슴으로 살았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 누구보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살 사이로 편안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칠복 영감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예전의 젊은 모습으로 돌아가 최부자댁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대청마루 문이 열리며 돌아가신 주인 대감마님이 하얀 도포를 입고 걸어 나오셨습니다. 대감마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칠복의 두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칠복아, 고맙다. 네가 우리 집안을 살리고 이 마을을 지켰구나. 내 저승에서도 너의 정성을 잊지 않으마. 그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하여 칠복 영감은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의 노고를 인정받은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늘품마을 뒷산의 부잔의 산소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마을의 성지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거나 마음이 답답할 때면 그곳에 올라 기도를 올렸고 그때마다 산은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질 때까지도 산소를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당번을 정해 그를 도왔고 칠복 영감은 그들에게 산을 모시는 법과 자연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그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복 영감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 흙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저 산의 흙이 되어 조상님들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화려한 장례를 치르지 말고 그저 산소 가는 길목, 양지 바른 곳에 작은 나무 한 그루 심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산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겠다는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겨울밤, 칠복 영감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창밖에 눈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문풍지는 바람에 가볍게 떨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켰고 해야 할 도리를 다했기에 그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방 안가득 퍼지는 매주 냄새와 흙 냄새가 그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칠복 영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멀리서 산짐승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산이 그를 부르는 소리처럼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눈이 많이 쌓여서 산길 치우느라 땀 좀 흘리겠구나.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며 그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고요했고 얼굴은 세상 그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평온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뒷산은 하얀 눈을 머리에 이고 묵묵히 서 있었고 그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의 지붕 위로도 하얀 평화가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온 세상은 고요한 정적 속에 잠들었지만 칠복 영감의 숭고한 마음과 산의 영험한 기운은 보이지 않는 빛이 되어 늘품 마을을 영원히 지켜줄 것입니다.